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V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V 리뷰는 아시는 것처럼 동영상에 대한 리뷰입니다. 마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영상을 보고 리뷰를 남긴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할까 하다가 최근에 추석 연휴 때 제가 안유아 교수님과 했던 그 방송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영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안유아 교수님을 처음 뵙고요. 근데 이제 처음 뵌 건 아니지. 1대1로 뵌 건 처음이지. 왜냐면 제가 이제 학생 때 혹은 그 직장생활 초년생 때 안유아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CFA 협회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CFA 협회에서도 많이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있었던 이유가 의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외였어요. 안유아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NFT라니 이러면서 좀 굉장히 의외였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안유아 교수님이 NFT와 관련된 그 실제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는 대주주라고 하셨는데 뭐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안 알려주셔서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천적으로 NFT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면서 사실 뭐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리뷰를 통해서, V 리뷰를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보셔라. 요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PPT로. 안유아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리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얘기해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PC 시대,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뭐 1990년대 뭐에서 2000년대 뭐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때 뭐 하셨어요? PC가 처음 나왔을 때. PC라는 것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인데, 뭐 이거 나오고 막 할 때, 뭐 저는 중학교 때 뭐 도스 뭐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뭐 인터넷으로 MBC에 연결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연예인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막 되게 신기했던 제 그때 고등학교 때였고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스마트폰은 아니고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메일이 막 이런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시대죠. 모바일 시대는 결국은 아이폰이 만들어낸 시대이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는 사실은 애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애플이 만들어낸 iOS라는 생태계,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고, 그런 수요가 글로벌 경제를 극복해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모바일 시대가 일어난 게 사실은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2010년대 정도 된 것 같아요. 2010년대?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이때 아이폰을 처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쯤에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안유아 교수님 표현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됐다 라는 거고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게 모바일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와 신기하다 이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지? 전화도 안 하고 이런 거였다면, 메타버스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의 연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얘기로, 페이먼트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페이먼트 하나만으로는 이제 결제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 계약이 등장을 했고,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죠. 근데 이제 이거 좋은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가스 비용이나 뭐 딜레이 등등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NFT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NFT 들어보셨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 혹시 메타버스로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듣고 있었는데 진짜 궁금했어요. 순간 메타버스로 왜 가는 거예요? 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야 되는 이유라고 했을 때 효율적이다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니 이거 그냥 실제 생활에서 이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인 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안효 교수님과 제가 했던 강의가 내용이 한 예를 들어서 3만 명 정도가 보셨다고 합시다. 이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3만 명이 본 거고요. 만약에 3만 명이 볼 수 있는 강연을 오프라인에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오프라인에서 상암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빌려야 되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와 하면서 이제 막 표를 끊어서 이제 들어가서 강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막 강연 잠깐 보고 또 다시 집에 가야 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만들고 3만 명이 보는데 사실은 유튜브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면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효율적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또 이거는 이제 재미있고 게임, VR 기기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게임 같은 데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재밌으니까 한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 영역에서는 이게 가능한 한 전투 시나리오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보면은 지금 AI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위험한 일, 뭐 소방관 분들 이런 분들 메타버스에서 훈련하면은 다치지 않고 훈련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냐 등등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암 올림픽 경기장을 빌리지 않아도 되니 이게 결국에는 또 기후와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진짜 뭔가 속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던 게 진짜 이유가 뭘까? 저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기후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이유는 이건 공포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큰일 나. 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는 거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안 가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가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할 거 아니에요.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기 위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많은데 단순히 그 군사 영역에서 아니면은 위험한 거를 대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이쪽으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왜 이걸 할 건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만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시장이 한 번에 확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암호화폐, 환율에 제약이 없다. 이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화가 있죠. 자, 이제 원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유로화로 바꾸고 싶어요. 유럽에 여행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은 바꿔주세요. 그럼 바꾸죠.
근데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지점에서 이걸 그냥 바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본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원화를 이만큼 보내면 본점에서는 달러로 바꿨다가 이 달러를 유로화로 바꿉니다. 즉 달러가 기축이 되니까 달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외환 거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달러의 거래 비중이 85%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거래의 85%가 달러로 거래돼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가 기축 통화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거 하나 바꾸는데 뭐 또 달러고 막 복잡하고 비용은 또 왜 이렇게 환전 수수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하는 것이 비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는 더 쉽게 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NFT를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재테크도 가능하다. 이 얘기가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로 가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기우는 공포 때문에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공포와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NFT는 대체 불가능,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결국은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가 되고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무한 복제가 무한 복제가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솔직히 뭐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 영상이 뭐 제 거라고 볼 수 있까 애매한 게 이걸 보시고 딴 데 가서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해도 뭐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적 재산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은 그거는 본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NFT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것으로 그리고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냐면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북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책은 실물이 있으니까 거래가 가능한데 이북은 거래가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NFT와 관련된 저도 나름대로의 영상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무형자산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NFT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영상은 몇 번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안효아 교수님도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무형자산 이 중요한 말씀은 해주셨어요. 단순히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게 포함되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디지털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려면 NFT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제 매크로 보는 관점에서는 글로벌 부채를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늘 자주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중앙은행 연준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을 많이 그렸죠, 제가.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1조 달러였는데 이게 슉 늘었다가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제 대략 한 4조 달러까지 늘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유지되다가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도 준 것도 없네요.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8조 달러가 넘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 위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거는 자산이고요.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산, 집, 뭐 차 등등. 그건 자산이고요. 자산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는 줄 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게 받을 돈이다,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군가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사이드에는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부채는 뭐냐면 우리가 돈 찍어낸 거, 그리고 이제 디파지터리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여기 이만큼은 연준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부채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부채와 자산은 반드시, 그러니까 라이빌리티가 있으면 반드시 크레딧이 있다라는 얘기였고, 자, 라이빌리티, 부채는 크레딧이랑 연결이 된다. 글로벌 부채를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IIF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300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300조 달러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편에는 그만큼의 자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산이 대부분이 뭐냐는 게 문제냐면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 보여요. 자산이 거래되지도 않는데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까지 나온다.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한데 이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한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NFT 아니겠냐. 왜냐하면 무형자산이 앞으로도 거래가 많이 되어야 돼요. NFT가 거래되지 않으면 무형자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림이, NFT 얘기하면 다 그림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자, 그림 얘기가 왜 NFT 하기가 좋았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좋았던 이유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프라이슬리스, 너무 가치 있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그냥 천차만별인 거죠. 그냥 이 그림 가격은 이만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높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NFT를 통해서 거래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좋은 게 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NFT를 연결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었고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무형자산이 갖는 성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가 어렵고, 두 번째로 거래가 어렵고, 세 번째로 담보 가치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무형자산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오늘도 이 무형자산이 네 거인지 증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무한복제되면 어떠냐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가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다시 반대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기도 하지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집값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쉬운 이유가 옆집이 거래되기 때문인데 애플의 무형자산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 결국은 이제 담보도 마찬가지고요.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평가가 어렵다라고 적어놨고요. 그런데 탄소 배출권이 NFT 하기 좋은 이유는 결국 무형자산이죠. 탄소 배출권도 권리니까, 이 권리잖아요. 권리니까 무형자산인데 이게 거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진짜 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거래가 되잖아요. 실제로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이미 왜냐하면 이 권리는 실체가 있는 권리죠. 물론 눈에는 안 보이죠. 탄소 배출권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희미하게나마 점점 보이게 되는 이유가 제가 설명드리는 표현으로는 텍스 때문이다. 카본 텍스 때문에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보이게 되고 있고 실제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너무 필요한 무형자산인 거죠. 제가 보기에 저도 생각할 때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무형 자산들이 있어요. 뭐 페이턴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로열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무형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무형 자산 중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가장 먼저 거래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거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탄소 배출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NFT와 탄소 배출권의 만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지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거래가 될 거고 이 거래되는 것이 결국은 기후위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유아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반론을 이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막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거는 이거 안 하려고 한다. 지금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리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겨울에 추워서 안 돼. 석탄 다 떼고 ESG는 무슨 ESG 개풀 하지 마.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했고요. 저는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저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야 이제 이효석 씨 이제 ESG 뭐 선동가 하다가 이제 하는 겁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 나온다고 해도 가야 된다니까요. ESG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저희 투자의 전략은 제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여전히 ESG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우여곡절이 없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유아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는 의미가 있는 게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잠깐만요. 다시요. 개인의 운명은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진짜 열받게 내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런 회사 뭐 그전에는 뭐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 다 해놓고 유럽 애들 열받게 막 화났는데 진짜 짜증난다 이 회사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녔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개인의 운명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이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죠. 억울한 분들 너무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잘못했다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도 엄청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있을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기후위기 막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러면 저희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때 또 다시 이쪽에 강화하시는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다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월 달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은 11월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근처에 이제 COP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FOMC 회의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IPCC 보고서는 그 FOMC 회의 전에 나오는 그 뭐죠? 그 그린북 뭐 그런 의사록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회의가 있을 거고 ESG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건지 글로벌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탄소 배출권이 NFT와 연결이 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안유아 교수님도 큰 돈을 버시겠네요. 그런 날이 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저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갈 거니까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는 앞으로 더 많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무형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겨우 이제 스타트업 수준이니까 이게 당장 시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V리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호석의 V리뷰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안유아 교수님과 이야기했던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셔서 인포맥스 라이브 가셔서 보셔도 좋은, 충분히 좋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좋은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